강원대 상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교육을 게임처럼 즐겨라 외에도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여러 이제 서적을 출간을 하셨죠. 실제로 지금 산업공학과에서 그 교육 자체를 그 캐릭터의 HP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을 획득해서 그 한 학기 수업을 수료할 수 있도록 그 게임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설계해서 실제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교육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실제 사례들과 노하우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상 교수님 앞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드시고 오셨죠? 네. 안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 있습니다. 50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강연 주제는 요렇게 잡았는데 원래 이게 보통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은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이 강연하러 가면 그냥 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게임 몇 개만 알려달라고 주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끝내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사실 한 2시간 걸리거든요. 50분밖에 없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이미피케이션이 왜 필요한가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있죠. 집에 가서 공부 많이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을 우리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공부 왜 하냐, 일 왜 하냐 그러면 행복하려고 일을 한대요.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근데 시점이 언제냐면 미래에. 그렇잖아요. 근데 20대 중반까지 행복하려고 참고 공부를 해요. 직장에 들어가죠? 나중에 행복하려고 또 참고 일을 해요. 또 나중은 언제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43인데 저한테 나중은 언제일까요? 제가 한 70살, 80살 되면 나중에 오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얘기하시죠. 저도 어른이지만 더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생각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인간이 근원적인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의 행복은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전 게임을 제시를 합니다.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 안 나와요. 이 영상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교육에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을 하면 진짜 효과가 있냐? 있어요.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논문에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논문. 이거 꼭 보고 싶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꼭 보고 싶은 유튜브에다가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효과라고 치면 나옵니다. 30초밖에 안 돼요. 자꾸 뭐 고객사나 뭐 학부모는 누가 물어보면 링크 따서 보내드리세요. 그냥 보시라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논문을 보시라고. 증명됐어요 이미. 네. 제가 증명해드릴까요? 증명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에듀게임 크리에이터라고 앞서 얘기하셨는데 교육게임 제작자죠. 교육게임 제작을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보면 교육게임을 만들 때 누가 도대체 책임자가 될 거냐라는 거가 항상 의문이에요. 또 보통 예를 들어 물리교육 게임 하겠다라고 하면 4사람 정도가 나서요. 앞에. 그리고 게임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교육 콘텐츠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이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교육 게임을 만들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 교육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지식이 있고 이해해야 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 게임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저는 교육게임 제작자의 성장 모델이 3단계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육게임을 만들면 보통 이쪽으로 돼요. 수업에서 배웠던, 책에서 봤던 여러 가지 게임 요소를 막 집어넣었어요. 컴포넌트 한 20개 집어넣고, 재미요소 한 10개 집어넣고 해서 어마어마한 게임 만드세요.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의 메카닉스가 직접적으로 재미를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아까 또 한번 깨달음을 갖게 되시면 일로 오세요. 재미를 줘요. 근데 문제는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둘 중에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이쪽입니다. 이걸 왜 심각하다고 보냐 하면 이 게임을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보는 순간 어떻게 게임에 대해 인식을 하냐 하면 레크레이션이라고 인식을 해요. 레크레이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학습 성과가 없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교육 시간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 목적이셨다면 제의만 주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혹시 이 상태가 안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결국 두 가지예요.
교육 게임을 만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는 단순하게 보면 재미가 있고 학습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 성과가 원래랑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같은 건 좀 별로지 않냐, 더 좋아져야 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 동일한 학습 성과를 재밌게 배운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목적은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갑자기 뭐 거미줄처럼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한 칸 한 칸 채워나가셔야 될 교육게임 제작자가 갖고 있어야 될 지식의 맵입니다. 맵.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테두리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의 지식을 다 갖기 힘들어요. 기본적인 틀은 이렇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교육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게임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의 틀로 지식이 필요한데 보통 게임을 개발하셨던 분들은 밑에 걸를 잘 하시죠. 밑에 쪽. 플레이어를 이해하고 시나리오, 메카닉스, 구현 기술 잘 갖고 계세요. 현업에 있는 저 같은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이거의 전문가들이죠. 이 중에서도 주로 마인드셋은 사실상 현실에서 안 다루고 거의 현실에서 하는 거는 이거죠. 선언적인 지식 외워라. 판서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판서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학생들이 근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조건적인 지식. 어떤 상황에서 그 지식을 써먹어야 될지 몰라요. 배운 건 많은데 언제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무기는 이만큼 넣고 있는데 언제 칼을 꺼내고 언제 총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운 게 이쪽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학이나 동기이론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 상황이잖아요. 게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은 현실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가장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 게임이 경매입니다. 경매. 사면 안 되는데 이기고 싶거든요. 그 순간에 사요. 돈을 다 질러서. 그리고 그 후회해요. 바로 후회해요. 사자마자. 기쁨이 한 1초 돼요. 근데 또 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인간이 비이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이겁니다. 행동경제학. 크게 14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이해하면 할아버지가 돼야지 할머니가 돼야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냐? 우리한테는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큰 틀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부족한 부분을 팀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이 8시까지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서서 쭉 얘기하는 건 한 20분에 30분에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30분은 좀 질의응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담아왔어요. 담아왔는데 앞에 이 맥북인데 제가 IBM밖에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버벅거리긴 할 텐데 어쨌든 할 겁니다. 그렇게. 자, 이제 앞에 지식을 말씀드렸고요. 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서 어떤 절차로 게임을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큰 틀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는 과정과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게 이 네 가지 절차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기 편하도록 보통 4F라고 부릅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문제, 플레이어를 이해하는, 느끼는 필의 감정, 필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로 할 건지 목표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를 디자인을 하고 완성하는 이 4단계로 교육 게임을 설계를 해보시면 절차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실 것 같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첫 단계인데 이걸 많이 또 빼놓고 하세요. 지금 어떤 게임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 만든다 저거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 게임을 테마로 잡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길래 그걸 게임화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와 교사가 느끼는 현재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은 크게 게임 프레임에서 8가지를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몰입이지만요. 학생이나 교사가 느끼는 건 지루함이나 고난을 느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교사는 지루하고 학생은 고난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교사는 이미 가르쳤던 걸 대부분 반복해서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은 잠을 간신히 깨고서 앉아있고 항상.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제껴둬요. 그리고 혼자만 계속 했던 얘기 또 해요. 지루한 거죠. 학생들은 교사 열심히 하기가 힘들고 너무 배울 내용이 많아요. 배울 내용이 일단 양이 많아요. 머리가 나쁜 게 문제가 배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고난을 느껴요. 고난. 이 과정에서 몰입 채널을 벗어나 있는 게 대부분의 감정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단계가 처음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할 단계는 이게 우리가 게임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할 이 플레이어들이 어떤 타입의 플레이어인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타입은 크게 보면 8가지입니다. 작게 보면 4가지인데 저는 8가지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거를 인터넷에 이거 제가 만든 모델이 아닙니다. 바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MMORPG의 할아버지, 조상이라고 부르는 바틀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바틀의 플레이어 타입이라고 치시면 위키피디아나 그런 데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공대에 있거든요. 공대에 보면 공대 학생들은 주로 어떤 타입이 가장 적냐 하면 공대 학생들은 저 정치인 타입이 적어요. 정치인 대충 느낌이 오시죠? 뭔가 판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인간에 대해서 때로는 탁탁 잘라버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많은 설문조사에서 공대 학생들은 저 타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반면에 예상하셨던 대로 이 타입이 많습니다. 과학적 타입이. 공대? 그렇지. 근데 인간의 뇌 구조가 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거든요. 네더허먼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인간의 뇌가 네 쪽으로 쪼개져 있고 네 쪽으로 쪼개져 있는 걸 발달하는 과정이 교육 과정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공대니까 역시 공학을 열심히 봤는데 공대 교수의 뇌가 그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어요. 과학자예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면 문과 공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점수 때문에 공대로 들어오죠. 뇌 구조가 점점 바뀌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자 패턴이 많아요. 물론 많다고 해서 꼭 맞춰주는 게 정답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플레이어 타입 맞는 게임을 제공해야지만 더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긴 합니다. 나는 판을 지배하는 게 싫어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서로 경쟁하고 피보는 게임을 제공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어 타입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교육을 게임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도대체 그럼 수업 내내 게임만 하는 거냐? 제가 뭐 오락실 주인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리고 그런 모든 컨텐츠를 다 게임화해서 진행을 하면 진행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부분을 정하는데 크게 4가지를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는 밑에 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플레이 시간은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50분에서 75분 수업이죠. 그러면 게임을 50분에 맞추면 되냐? 안 되죠. 50분의 게임을 하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처음에 게임을 설명한다면 10분 걸려요.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은 간단해야 됩니다. 왜냐? 설명하다 날 새요. 근데 아무리 간단하게 만들어도 10분 설명해야죠. 30분 게임을 해요. 30분 정도 게임하죠. 그럼 최소한 정리하는 시간이 5분, 10분 있어야 되잖아요. 50분 수업이면 게임은 30분 이내 쭉 끝나야 됩니다. 그렇고요. 플레이 유형. 저는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보드게임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약간의 ARG 형태로 하는데 뭐 그렇게 구성하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위에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선언적, 절차적, 조건조식 중에 어떤 유형에 대해서 할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리더십 교육.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아침에 뭘 교육을 받고 왔냐면 연구자 윤리 교육을 받았어요. 한 4시간 과정을 어제 저녁부터 해서 계속 들었어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틀어놓을 수가 없는 게 3분마다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고문이에요, 고문. 3분마다 계속 넘겼는데 연구자가 윤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선언적 지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연구자의 윤리가 왜 필요하고 언제부터 연구가 됐으며 범죄 사례가 보고 저보고 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내 윤리의식이 증가됐느냐? 윤리의식은 여전히 안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르칠 내용에 따라 지식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일단 이걸 디파인 하셔야 되고요. 그 유형에 맞는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윤리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3단계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재미는 크게 20가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주로 이쪽일 겁니다. 도전, 경쟁, 뭐 탐험하는 것들 또는 무슨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데 애기 키우는 거 있죠. 파밍, 애기 이렇게 농작물 키우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별 하나, 둘, 세 개 붙였는데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기 좋은 건 맨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은 애매하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한 겁니다. 아니 어떤 팀이 이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9금 게임이에요. 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코어네님이라는 학자가 이것도 그 사람도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재미에 대해서 연구했던 수많은 문헌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문헌을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추려봤더니 20개다. 좋은 걸 뽑아내줬어요.
인터넷에 PLEX, 플렉스라고 검색하면 이게 세부적인 설명이 많이 나오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재미를 선정해줘야 돼요. 왜냐?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미의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욕구가 큰 게 양육입니다. 남성이 월등하게 큰 게 시뮬레이션이고요. 근데 이게 또 집단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를 얘네들이 좋아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자애들 모아놓고 양육 게임 주죠? 개판됩니다, 그거. 이상한 짓 해요, 그거. 뒤에 나오지만 뭐 앞에서 봤던 그리퍼 같은 이상한 방해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 앞에 이제 우리 신민아 대표님도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 12단계 있지만 12단계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한두 단계라도 밑밥을 던져놓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밑밥을 던질지 기억을 잘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거죠. 판타지나 역사 속 이야기.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학교 내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하고 친구 또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건 여기서의 사회는 보다 큰 거죠. 거시적으로 국가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뽑아내셔갖고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디자인에서 하는 게임 중에 학생들한테 경제 가르칠 때 이제 하는 게임 중에 처음에 부동산 값이 실제 값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모델을 게임 내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경매처럼 해보면서. 근데 게임하기 전에 절대 우리는 그렇게 거래 안 할 거래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면 근데 그렇게 패턴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춤을 춰 넓혀요. 그 얘기할 때 이제 밑밥을 깔아주죠.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집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밑밥을 깔아줘요. 사회적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좀 섞어갖고 밑밥을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게임 룰이 있습니다. 게임 룰도 여러 문헌마다 다루고 있는 게 다 보여주는 게 다른데 제가 만든 게 뭐 100%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보상을 줄지가 있고요. 보상이 항상 근데 주는 것만 아니라 막는 것도 보상이에요. 왜냐? 게임을 만들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꾼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사기꾼이 없으면 비현실적이잖아요. 게임 안에서 사기칠 수 있어요. 전대금 떼면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벌을 주죠. 게임에서 벌을 주면 돼요. 바로 그 벌을 주는 메커니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를 막아놓으면 현실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있긴 있대. 플레이를 그렇게 하면 벌을 받도록 디자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있고 이런 퀘스트 같은 거 수행하는 게 있고요. 퀘스트에서 중요한 건 한 그룹이 플레이를 할 때 주구장창 경쟁만 하면 역시 피곤한 게임이에요. 경쟁과 협동이 항상 공존하는 게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보드는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보여줬다고 해서 이제 우리 팀에 없는 메카니즘을 그냥 뽑아서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위대한 게임은 단순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만들어서 했던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메카니크가 적은 게임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메카니크가 많을수록 부품이 많은 자동차가 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고장이 나요. 자전거는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분이 아니시면 저 왼쪽이 가장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클래스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많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고민이 있어요. 저도 수업에서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 제작하는데 핸드크래프트로 만들어 제작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컴포넌트가 망가지고 분실되고 없어 짜증나서 죽겠어요. 내가 공방 중인데 맨날 없어져요 컴포넌트가. 그래서 보드게임을 지금 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이게 어려운 게 대학교는 그나마 괜찮은데 초중고는 아직까지 수업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꺼내놓는 게 좀 안 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는 앱화 작업을 하면서 좀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앱 버전으로 갈지 보드게임이 나은 건지는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부실 밖에서 약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대치현실 게임, 얼터니트 리얼리티 게임, 대치현실 게임, 대신 빅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저희가 약간은 다르지만 그냥 같다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지금 학문적으로 연구할 게 아니면은 두 가지는 뭐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 게임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는 이거 만드는 팀이 3팀 있고 이거 만드는 팀이 1팀 있고 다른 한 팀이 제가 뭔지 정확히 못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만들었으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가장 괴로우신 시간일 거예요. 플레이 테스트. 왜냐? 두 가지 얘기가 들리거든요. 재미 더럽게 없다. 배운 게 없다. 견뎌내셔야 돼요. 그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게임 제작자로 탄생이 안 돼요.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으로
실제 규칙대로 플레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플레이는 크게 제작자가 직접 해봐야 되고요. 이 게임에서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끌어다가 플레이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걸 관찰하시고 인터뷰하시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팩터로. 그래서 보완 작업을 거치시면 게임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게임을 세 가지 형태가 아까 있다고 했죠. 앱 버전, 보드 게임, 그다음에 대체 연습 게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포인트를 관리하는 앱인데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시는 앱인데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포인트를 주고서 하는 앱인데 게임 메커니즘상에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하고 아바타밖에 없어요. 근데도 게임하는 느낌이 나긴 나요. 이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캐나다에 있는 물리교사분이 만드신 클래스크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 딱 봐도 느낌이 웃으시죠? 혼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자고 이거 개발하셨어요. 그리고 무료로 공개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일부 유료 하셨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게임은 무료입니다. 캐릭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에 맞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얘 보면 힐러죠? 힐러는 마법사나 전사가 죽으면 살려내잖아요. 수업에서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있고요. 능력치를 갖고 수업에서 써먹는 형태의 앱입니다. 전사는 사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업 내에 있는 간식을 본인만 얌얌할 수 있어요. 포인트 쓰고. 마법사는 보통 뭐 바람을 움직이고 물건을 띄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껐다 하거나 창문을 열다든가 하는 건 마법사가 해요. 근데 얘는 그럼 뭐냐? 하다 죽잖아요, 얘네가. 죽으면 힐러가 뒤에서 따줘요. 힐러가 따준 다음에 내가 널 살렸으니 에어컨을 켜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되는 기능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저 왼쪽에 있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HP, AP, XP고요.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한 건 이 버전이고 이게 확 복잡해지면 이겁니다. 여기 뭐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건 제가 수업에서 하는 게임인데 이야기를 이끄는 질문 카드예요. 학생들이 토론하라고 그러면 보통 나오는 패턴이 뻔하죠. 몇 명만 이야기하고 그냥 책 찾아서 답을 끝내려고 하는데 진짜 이야기를 유도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하는 보통 20장 한 세트를 쓰는데 1인당 4개씩의 질문 카드가 서로 다른 게 있고요. 그다음 스티커북이 있고 피드백 용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질문을 뒤집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얘기만 하면 근데 이게 술 먹고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게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포인트인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르겠죠. 글자가 약간 작지만 뭐냐? 얘기를 내가 하는데 친구가 이 얘기에 대해서 너 열정 있다, 너 재미있다, 공감이 된다. 색깔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원할 때만. 근데 들어주는 사람도 중요하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 스티커만 딱 붙여.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붙이고 막 피드백 잘 해주면 리액션이 좋다. 내가 붙여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포인트 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메커니즘이 뭐가 있냐 하면 포인트하고 마이크로 리더보드가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 속으로끼리만 서로 점수를 알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죠. 표정, 이거 설정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죠? 이게 기말고사 보기 전주에 최종 복습할 때예요. 핏대에 있는 상태인데도 표정을 웃고 있어요. 표정이 좋아요. 시험 잘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뭔가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수업에서 일례로. 수업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제가 주는 보상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권한과 아이템 섞여 있어요. 지금 물리적인 형태는 카드인데 권한과 아이템 섞여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실제 지금 학기도 쓰고 있는데 그 클래스 1, 2, 3에서 5포인트를 모을 때마다 이걸 뽑아가게 해놨어요. 앞에 나와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등에 뽑아요. 카드를 쫙. 그 중에 뭐 컨닝하는 카드, 저한테 힌트 받는 카드, 지갑 주워주는 카드도 있고 수업 10분 빨리 끝내는 거, 나한테 책 한 권 뺏어가는 것도 있고 나랑 밥 먹는 것도 있어요. 나랑 밥 먹는 건 나랑 그 친구랑 다른 친구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 메카니스 중에 무료 점심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게임이 재밌으려고 하면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아무리 범죄가 우글우글한 멕시코를 가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타심. 그 시스템이 게임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장치예요. 카르마라는 장치인데 이걸 뽑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걸 뽑도록 응원하는 거죠. 이걸 뽑으면 2장을 뽑아가고 친구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온 행운이 나한테도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서로 빌어주는 시스템. 이런 것도 게임에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잠시만요. 시간은 금이니까 일단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소리 하면요. 네, 이게 그 대치현실 게임인데요. 이게 그 멜버른 교육대학원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호주예요. 호주에서 만든 건데 호주도 차이나타운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국의 문화하고 언어를 배우도록 한 게임인데 이게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영상이 나오는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The world is under thre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We all face the doom of not knowing. But there are many students who can save us. This is the Dragon Collective Trilogy. This is not school. This is an adventure. Together, students will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Chinese language, following the paths to understanding. Understanding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Black Line Mystery. Chinese culture and history in the hunt for the ancient compass.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sounds and language in the Sounds of the Immortals. This is a beginning. This is the foundation. A story that will take students into a world of dragons and secret agents. New ways of thinking, creative ways of gaining understanding. It is only the journey of understanding that will allow them to become full agents of the Dragon Collective and prepare them for a life. 이게 중국의 언어하고 문화를 배우는 건데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실에 그 검은색 복장한 사람이 와서 미션을 던져주면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토끼굴이라고 부르는데 게임이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의 문화, 그러니까 글자, 언어, 문화를 단계별로 배워나가는 게임입니다. 차이나타운을 돌아다니고 온라인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악당이 있어요. 악당을 아이들이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막아내는 형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자리는 여기까지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잘 들고 계세요? 네. 제작 비용 같은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게임이라거나 이런 기술력으로 갖고 재질이 잘 재능이 있는 분들은 계신데 적어로 교육자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 사실은 예산적인 압박이 좀 있으시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떤 구조로 저런 펀딩을 받아서 저런 게임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선 저런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뭐 예산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해외에는 주로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교육공학자들이 많이 하세요. 저도 잠시만 머물렀지만 버지니아대 교육공학과에서도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저 교육공학과에서 넘어오는 펀드, 정부 R&D 자금 가지고서 많이 작업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교육 게임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이걸 하고 모든 교실에서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검색 트렌드를 보면은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핫해요. 빅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교육하고 마케팅입니다. 교육하고 마케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아이디어하고 사람은 있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걸 처음 와서 지금 일단 뭐 약간 좀 어벙벙한 상태에서 이걸 듣긴 했는데 저는 지금 일단 영어 교육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복수 전공으로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 게임학과라는 게 있어서 그걸 다니면서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일단 교육생의 신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게임 교육의 뭐 게이미피케이션 그거를 공부하려면 저 혼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면 되는지 지침을 좀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저렴하고 좀 편한 거는 코세라의 게이미피케이션 강의가 있긴 합니다.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아니고 일반 게이미피케이션인데 펜실바니아 대학의 케빈 어버라고 하는
미국의 좀 대가 중에 한 분이 오픈 클래스가 있고요. 일단 강의만 듣는 건 무료입니다. 인증서 받으려면 유료인데 인증서 필요 없으실 것 같으면 그냥 무료로 들으시면 돼요. 자막도 뜨고 그다음에 미니 과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잘 수행해 나가시면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케빈 어버우가 코세라에 오픈한 게이미피케이션 검색하시면 나와요. 코세라라고. 코세라가 COURSERA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그냥 코세라 게이미피케이션 한글로 쓰고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수강생이 수십만 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세라에도 있고 유데미에도 있는데 코세라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게임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지식을 정보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게임을 미국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 여러 가지 지식의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이 게임하는 시키는 부분은 어느 쪽이세요? 현재는 가장 일단 안 하고 있는 건 선언적 지식이에요. 외우는 거. 외우는 거는 그냥 각자 성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로 하는 건 마인드셋하고 조건적인 지식입니다. 언제 어떤 지식을 써먹어야 될지. 왜냐하면 저도 직장생활 10년 정도 해봤는데 가장 그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지식은 있는데 꺼내지를 못해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본인이 모르니까. 도시에서 그 사항을 재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게임적인 상황에서 자꾸 사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식을 돌출해 보도록 저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에듀게임 크리에이터 영상과정 부분이 주연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저도 지금 동명하면서 근무하면서 교육게임과 관련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박물관에 돌렸을 때 만든 거에 대한 평가가 이거는 그냥 게임이다, 교육 게임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는 게임과 교육 게임의 큰 차이점은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학습성과겠죠? 학습성과.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용어 중에 기능성 게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리어스 게임. 근데 기능성 게임은 주로 이런 거였어요. 그 게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가 천자문 외우는 게임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오락을 해서 총을 쏘고 가다가 천자문이 나와요. 그걸 맞춰야지 다음번 할 수 있겠거든. 이런 게 기능성 게임. 그러니까 기본 틀이 게임인데 그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약간씩 들어있는 게 기능성 게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 틀은 현실의 공부인데 그 사항을 게임처럼 약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게임과 일반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게임은 학습 성과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디자인하셨을 때 스스로 이제 뭐 평가를 하거나 플레이 테스트 하실 때 박물관에서 만약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일반 관람을 했을 때랑 교육 게임을 했을 때랑 메시지를 더 많이 가져가거나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같거나 많아야 된다고. 같거나 또는 많은지를 평가해 보시면서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프라인에 있는 예. 게임을 지금 앱이나 예. 소프트웨어로 만드신다고 예. 하셨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예. 특별한 툴이 그냥 앱 개발하는 그 방식, 전혀 이렇게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보통 보상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육 게임 혹은 헬스케어를 게이미피케이션화해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포인트나 어떤 배지나 그런 가시적인 보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당기거나 아니면 굳이 갖고 싶어서 노력할 만큼의 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시도하셨던 그 수업이나 아니면 게임에 대한 보상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어떤 게임인지 보상. 사실 근데 보상도 효과가 있지만요. 이거 하이를 하나 띄워볼게요. 아까 그 표가 슬라이드가 약간 보기가 불편하셨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읽으시는 거죠? 어떤 보상을 주면 가장 좋을까? 보상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뭘까요? 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한테도
점수 포인트죠. 포인트, 레벨 또는 간단한 아이템 이런 것. 그러니까 보상 자체는 일반적인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보상 때문에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보상이 주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동일한 보상을 줘도 경쟁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완성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상을 무엇을 줄 것이냐 보다 그 보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이끌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걸 전체 삼성 돌아갔을 때 예. 어떤 느낌이 이거 부분적으로 쪼개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게임 다 해봤어요. 예. 한 학기 지나고 나면 예. 어떤 유저가 뭐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은 일단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요.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료들하고의 유대의식이 높아지는 장점이 생기고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학습량은 떨어집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몇 퍼센트가 준다고 통계적으로 나오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100페이지 분량을 나가던 진도를 게임을 통해서 동일한 수업을 하면 100페이지까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유저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어떤 한 가지로 볼 수 없고, 감정이 20가지 중에 몇 가지를 느끼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효과로는 스트레스나 몰입이나 장기적인 기억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광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이라서 교육을 일단 붙이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서양에서 시작된, 제가 느끼기에는 서양에서 시작된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인데 클래스 1, 2, 3을 제가 써봤는데 이거는 보상체계라 우리나라 동양 문화는 안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낙인 이론을 줘버리면 동양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특별히 초등은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캐릭터, 이쁜 캐릭터만 쓰고 그 낙인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교육부나 교육학회에서는 교수님의 이런 활동을, 그러니까 교육을 실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무거운 질문이어서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정확하게 연구된 바는 사실 없는데요. 일단 봐도 게임에서 주는 보상 중에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확실히 좋아하는 게 배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래요. 스탬프나 그런 배지 같은 걸 발급했을 때 판매량이 동양보다는 서양이 훨씬 더 높아요. 배지를 컬렉션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연구되지 아직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있고, 강원도 춘천은 교육을 담당하는 강원도 교육청이겠죠.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를 가장 믿어주시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믿어주시는 건 없지만 좋게 봐주시는 분은 부교육감님이세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가끔씩 누구를 보내서 물어보라고 시키세요. 왜냐, 이 활동을 보면 좋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건 것 같아요. 학교를 제가 수십 군데 대학교를 갔는데도 좋아하시는 교수님, 갖다 쓰시는 교수님이 있고 끝까지 팔짱을 끼고서 비판만 해서 나가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건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레크레이션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가르치는 게 이거 가르치는 레크레이션이다. 그럼 뭐 전국의 교수가 수만 명인데 전 솔직히 이런 말 해서 버립니다. 그거 한 분한 분까지 설득할 수는 없고 설득해야 될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응은 그러니까 반만 말씀드리면 갈라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요즘 수업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시도해 보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목 중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시도해 보세요. 설마 이것까지 대가했던 거를 무언가 해보셨을 거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부터 고민이 뭐였냐면 직장 생활할 때부터 워크샵 연말 좀 있으면 하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 이제 연말 연초에 1년 동안 있던 거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잖아요. 부서별로 사장님 팔짱 딱 끼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다른 부서가 뭐 하는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듣죠. 우리 부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다른 부서 안 듣잖아요. 이게 대학가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조별 발표하면은 자기 조 발표만 들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가 하나의 딜레마이고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해결을 못했어요. 첫 번째는 해결했습니다. 요 문제. 남이 발표할 때 듣게 하는 방법. 게임을 만들었어요. 수작 게임, 배팅 게임. 다른 조가 발표할 때 교수하고 학생들이 칩을 나눠 갖고서
1등 발표를 서로 칩을 은밀하게 메이팅해서 뽑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도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가장 칩을 많이 투자받은 조가 1등이죠. 그걸 학점이 어떻게 언동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 그룹 내에서 평가가 어떤 얘기예요. 그럼 학생들이 친구들이나 교수의 반응을 계속 살펴요. 질문도 계속 하고. 그래서 발표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거기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1등조에 베팅한 팀은 6배, 그 다음에 5배, 4배, 3배, 2배, 1배, 6배 마지막에 칩을 돌아갔을 때 100만 원 갖고 시작한 게 1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적당한 보상을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발표를 잘 듣습니다. 첫 번째,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고민 중이고 이미 그걸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긴 있어요.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근데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조직에서 팀 단위로 활동할 때 프리라이더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게 아니라 프리라이더 잡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프리라이더를 예방하는 게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그걸 시도하신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프리라이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프리라이더도 그거 연구를 해봤더니 프리라이더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게임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고 일부는 못 잡아내는 거에서 완벽하게 아직 좀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프리라이더 잡아내는 앱이나 보드게임 만드시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9년째 보드게임을 가지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활동을 해서 이제 2년차, 3년차 다른 아이들하고는 이제 게임 제작 수업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도화지나 뭐 주사위, 뭐 게임 말을 대체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던 게임 규칙들을 이제 경험 삼아서 만들게 하는데 가장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이 실제적 그 게임 이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나마 이렇게 패키지로 본인이 디자인한 거를 갖게 하고 싶은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린 아이도 있지만 그림 잘 그리지 못한 아이는 그리지 못해서 혹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니면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디자인 작업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그거는 아마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좀 그런 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 툴킷은 좀 사실 좀 판매하는 게 있는 건 아시죠? 기본 컴포넌트를 알아요. 사실 그 정도를 넘어서면 비용이 꽤 발생하는 걸로 좀.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이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해주기 위해서는 직접 제작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디자인적인 그 문제는 저보다는 지금 다음 발표해 주실 그 정의사님께서 더 잘하실 문제긴 한데 저도 그냥 겉다리로 들었던 얘기로는 그 보드게임에 들어가는 일러스터 작업하시는 분인데 단가가 꽤 세다고 하더라고요. 높다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식으로 만들 때 그분들 도움을 받으려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주로 쓰는 방법이 그냥 그 인터넷,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반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을 구매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서는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사실 제가 게임 디자인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요. 그나마 좀 해봤던 경험 중에는 일단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재미 중에서 어떤 거를 포커스를 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좀 서로 상처받지 않는 재미가 있거든요. 상처가 되는 재미가 있고 상처받지 않는 재미가 있는데 상처가 안 되는 재미가 여기서 보면 동료의식이나 감각이나 완성이나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재미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패자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은 패배. 그런데 이제 이게 경쟁이 되거나 뭐 가학 이런 거 있죠. 고난 이런 거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아마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그 게임도 여기 보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아임드 보스. 아임드 보스는 극악의 배신과 경쟁과 협상 그 난무하는 게임인데 그런 거 하면 사실 한 번 하고 나오면 체온이 올라가요. 진짜. 왜냐하면 그만 흥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게임이 가급적 아닌 쪽으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것과 기업에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기업에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선언적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거라든지 조건 지식을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효과 보신 사례가 좀 있으신가 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기업하고 학교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은 예산이 많잖아요.
시간도 학교보다 좀 이렇게 좀 변동 있게 짜실 수 있고 저는 사실 좋다기보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학교에서 저도 이제 대학에 있는데 학교에서 주는 예산 중에 교육 게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없어요. 그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에. 뭐로 하느냐? 대학교의 실험 실습비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서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전용이죠 전용. 수업 교재로 해서 그걸 하긴 하는데 기업은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의 주제를 기업은 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 대학은 예를 들어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있으면 그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기업 교육에서 게임을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멋진 게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차적인 지식이나 조건적인 지식은 게임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퀘스트나 운의 요소를 가지고서 그때그때 상황을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단계간에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좀 그런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전략이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 A 갖고는 반, B 갖고는 전체가 해결되는 형태, C는 아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게임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지금 끄집어내는 게 좋은지를 플레이어가 직접 느끼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조건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육과학을 전공하고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게임을 교실에 전공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시간이나 2시간 연습에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게임을 교실에 접목시켰을 때 과연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목적, 사실 그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 게임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그냥 어떤 개념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혹은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이 긍정적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신지 실제 상기를 시킨다 혹은 동기부여가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평가도 사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실제 대학교에서 적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게임 요소를 쓰고 있긴 합니다. 시험 문제를 만들고 시험 보는 과정에서도 게임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질문하신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게 학습 목적을 뭐로 잡고서 게임을 만들 거냐인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앞서 중간에 이쪽에 계신 분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걸 좀 겹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때로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말이 교육이론에서 ARCS 모델 있잖아요. A를 죽이기 위한 게임도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또는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본인이 직접 해낼 수 있다.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중간고사 정도 되면 나는 이미 이 과목은 글렀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공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교양이 만약 안 나와도 전공교수잖아요. 나와 있어요. C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C는 학점 C가 아니라고 자기 확신을 줄 수 있게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그러니까 게임을 설계할 때 꼭 학습 성과 더 많은 거를 배운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동기라는 측면에서 뭐 AR, CS 다 좀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거죠? 질문하셨나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뒤집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지금 수업과 관련해서 네. 했는데 학생들이 중간고사야. 나 네. 망했어. 중간고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 전복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나요? 전복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에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 수업에 쓰는 시험 볼 때 쓰는 것 중에 스타크래프트 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스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팀팩이 저거죠. 공속을 50% 올려줍니다. 아 그쵸. 전문가시죠. 딱이 주사를 맞으면 말이 공격력이 세져요. 근데 체력이 좀 안 좋아져요. 위태로운 건데 이걸 시험에 써요. 100점짜리 시험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나는 항상 공부하는데 우리 교수는 다른 챕터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다른 형태로만 시험 문제 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내지 않는 파트랑 내지 않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30개 정도 더 만들어놔요. 30점짜리를. 그래서 스팀팩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걸 줘요. 걔만. 대신 체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스팀팩이니까. 마이너스 1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면 120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망하면은 빵점에 마이너스 10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장난으로 쓰지 않아요. 정말 도전해야 되는 친구. 지난학기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조 과제가 망쳤어요. 근데 본인이 A+ 받고 싶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스팀팩을 했어요. 근데 본 시험도 제일 잘 받고 스팀팩도 다 맞았어요. 그래서 조 중에 혼자 A+를 받았어요. 다른 조원들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본인이 도전했고 성취한 거기 때문에.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네.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우리 국민들이 매주 예능을
말까지 매주 나만 아니면 대로 외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가지고 좀 게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좀 높아졌어요. 우리 과학이죠. 과학이란 게 사실은 모든 인간의 숨어있는 감정이에요. 예능에서 많이 불러다 쓰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수업에서는 아까 수업에서 별 3개에다가 하셨거든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요즘보다. 시간이 거의 하나 정도만 막 쓰면 되죠. 지금 한 개만 더 네, 저희 조가 지금 심리를 기반으로 한 자아를 찾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난관에 이제 부딪힌 게 이게 게임과 심리에 대한 학습. 네, 물론 저희 조에 이제 심리학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나머지 저희 조원들이 같이 게임을 만들 걸 고민하는 게 맞는지 일단 앞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할지 컨텐츠는 정해져 있고 그걸 게임화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심리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쓸지 컨텐츠 정리가 우선인 건지 아니면 게임을 만들면서 그걸 같이 접목을 해도 되는지 이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투자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교육할 콘텐츠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지 그걸 게임화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만들다 보면 컴포넌트나 스토리 때문에 갑자기 교육 요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부분에 지식의 유형하고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시라고 하는 게 그러면 게임 다 만들어놨을 때 진짜 이게 들어가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먼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페이스북에 치면 나오거든요. 페이스북에 검색하셔서 이렇게 친구 맺은 다음에 언제나 물어보시면 제가 또 얘기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